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오신트레이더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유럽은 선거 이슈로 인해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있고, 중동 지역은 가자 지구가 조금 잠잠해지다 싶었는데 레바논 지역이 정말 엄청나게 시끄러워졌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운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오늘 오신트레이더에서는 이러한 소식들을 종합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뉴스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어제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방공 시스템, 그리고 최신의 방공 시스템이죠. S-500이 깨졌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S-400이 깨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S-400, 다른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가내수공업 같은 형태로 만든 이 엄가형 드론에 파괴됐습니다. 자신만만해진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을 가지고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기지를 타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텔리전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영국의 총선이 예상했던 대로 노동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원 전체 의석 650석 가운데 7월 5일 현재 촬영되고 있는 시각 기준으로 326석을 노동당이 확보를 했습니다. 영국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당이 410석, 보수당이 131석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7월 5일부로 영국의 총리는 리시 수넥에서 키어 스타머로 바뀌었습니다. 보수당 역사상 최악의 패배라고들 하죠. 일단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가장 못했던 선거라고 평가받았던 선거 대비 20석 이상 더 뺏겼기 때문에 7월 5일은 말 그대로 보수당 역사상 최악의 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영국 국민들은 리시 수넥이 이끄는 보수당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판의 차원에서 노동당을 선택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노동당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스타머 신임 총리는 증세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요? 노동당 정부는 브렉시트를 단행했던 보수당 정부보다는 EU에 좀 더 프렌들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 나토와의 협력은 계속해서 강화를 하겠지만은, 그렇게 협력을 강화하려면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하려면 군비를 더 증강을 해야 되죠. 서민들의 생활도 살피고 군비도 증강하고, 하지만 증세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긴축 정책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얼핏 듣기로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이 노동당의 공약들, 일단 노동당이 압도적 과반으로 단독 정부 구성이 가능해졌고, 법안 통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당이 어떤 정책을 하든지 그 책임은 고스란히 스타머 총리가 지게 될 겁니다. 물론 노동당, 보수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극과 극으로 갈리는 그런 성향을 가진 정치 집단들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절충선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스타머 총리가 지금 영국의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프랑스가 일요일 결선 투표에 대비해서 군과 경찰에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에 3만 명, 파리에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소요 사태에 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1차 투표 이후에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극우 세력이라고 하죠. 마리 르펜의 국민연합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좌파 세력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니까 극좌파 지지자들이 프랑스 전국에서 폭동에 가까운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일단 르펜의 국민연합이 제1당이 될 것은 확실시 되는데,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죠. 만약에 르펜이 1당을 차지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좌파 쪽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고, 반대로 현재 집권당인 르네상스와 좌파 연대가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역전에 성공해서 정권을 계속 사수한다면, 그동안 마크롱 정권의 어떤 정책에 굉장히 반감이 많았던, 그리고 이 좌파의 과도한 포용 정책에 반감이 많았던 우파 진영에서 들고 일어나겠죠. 프랑스는 7월에 올림픽도 치러야 되는데, 그 올림픽 상황 때문에 전국에 지금 보안 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이죠. 여기에 이 정치적인 불안까지 가중이 되면 프랑스 전국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7월 5일에 카타르 도하의 대표단을 파견해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결사 반대였던 네타냐후 총리가 조금 돌아섰다라고 하죠. 그런데 가장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재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연정 파기를 경고하면서 하마스와 협상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자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야
앞으로 다가올 레바논 전쟁에서 전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도 아마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마스에게 줄 것은 주고 가자지구 상황을 좀 마무리해 놓은 이후에 레바논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즈볼라가 무함마드 니마우 나세르 아지지 부대 사령관의 사망 이후에 대규모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200기 이상의 로켓을 발사해서 이스라엘 북부 전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후티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자신들은 2006년 전쟁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에 계속 대비를 해왔다. 이런 최첨단 무기도 준비해서 언제든지 기습 화력전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최첨단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107mm 방사포를 땅에다 묻어놓고 그것을 붕 띄워서 발사하는 굉장히 단순한 방식인데 헤즈볼라가 항전 의지를 밝히면서 또 하나 공개한 신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주포인데 차륜형 자주포처럼 생겼지만은 130mm. 얼마 전에 저희가 러시아군이 이런 것도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개해드렸던 130mm 북한이 쓰는 해안포죠. M46을 그대로 트럭 위에 얹은 모델인데 이게 참 오비일학인 것 같습니다. 이 130mm 시리아하고 레바논 지역에서 사용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포는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북한이 이 130mm 야포는 물론이고 포탄까지 러시아에 공급하기 시작했죠. 북한이 내부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풀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장은 물론이고 중동 전장에도 이런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 한 통속이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북부 지역 주요 병원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유사시 8시간 이내에 병원 모든 시설을 지하로 이동하는 태세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병원마다 지하 주차장이 있죠. 지상에 있는 수술실, 입원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정부가 비상령을 내리면 곧바로 이 장비들을 지하로 내려서 적의 포격이나 공습으로부터 안전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리아 북부 아프린 지역에서 튀르키예군과 쿠르드 무장 조직이 충돌했습니다.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충돌의 여파로 미국이 시리아 지역의 일부 수감자들을 이라크로 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이 이번에 충돌이 발생한 지역인데 튀르키예군이 시리아로 쳐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병력을 국경 지역에 집결을 시켜놨죠. 목표는 쿠르드, 그 다음에 IS인데 이렇게 교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 시리아 북부 지역이 좀 위험해지니까 미국이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있었던 미군 기지 일부 그리고 그 미군 기지 내에 투옥하고 있었던 IS 조직원들 일부를 이라크 북부 지역으로 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를 이감한다라는 것은 병력도 이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라는 것은 시리아 북부 지역의 튀르키예와 시리아 쿠르드 쪽의 무력 충돌이 생각보다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이에 대한 검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다음 주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인도는 미국과 서방 세계의 대러시아 제재와 관계없이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세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이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해 대서양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본토로 귀환길에 나섰는데요. 이를 대체할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단은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 입항한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독일 빌트지를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쟁의 디데이를 7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로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맞춰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전황이 다급하다면 루스벨트 전단이 저렇게 천천히 움직일 이유가 없는데 싱가포르에 들러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동하겠다라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미국도 7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전단을 대체하는 트루먼 전단은 7월 5일 기준으로 아직 출항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의 까보르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연안전투함 모바일과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나토가 계속해서 동진을 하고 있고 서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국 역할을 강화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일환으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이 3개국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보내고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를 보내서 이달 하순부터 일본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까보르 전단도 이에 맞춰서 서태평양 지역으로의 작전을 시작했고
올 하반기에는 영국도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일본 지역으로 전개시킬 예정입니다. 물론 이 모든 조치, 나토가 이렇게 서태평양 지역에서 하는 모든 조치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그만큼 신냉전이 격화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오커스 필러2에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고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내부에 도대체 어떤 두더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7월 5일 9시 기준으로 발표한 전선 상황 및 전과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155회의 교전이 있었고 러시아군이 모든 방면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력은 1110여 명을 사살했고 전차와 장갑차는 각각 10대와 11대, 차량은 54대, 야포도 54문, 트레일러 및 특수장비는 5대가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제보다는 전반적으로 전과가 줄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차시브야르의 전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이 전선에서 일부 부대를 철수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척파러시가 도식한 차시브야르의 상황인데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서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긴 한데 보병 부대 위주로 해서 거의 인해 전술에 가까운 스톰제트 전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이것에 견디지 못하고 점점 병력을 뒤로 빼고 있다고 합니다. 차시브야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펴고 있는 장면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사제가 직접, 제가 최근에 오토바이 돌격대를 말씀을 드렸죠.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자폭 돌격을 하기 직전의 병사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요. 그 해당 영상의 제목은 얘들은 이미 F로 시작되는 뭐가 돼 있다. 즉, 큰일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지에서 또 촬영된 드론 촬영 영상을 보면은 오토바이가 전사자의 시신들을 마치 굴비역듯이 묶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아마 도주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 러시아군, 군대 자체가 문제인지 수뇌부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크레미나와 포크롭스크, 도네츠크 방면에서 공세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러시아가 흑해 제해권을 상실했고 우크라이나의 수상 드론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드론이 있는데 군함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였습니다. 개전 전에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해군력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러시아는 흑해함대라는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러시아 해군이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그런 형국이었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러시아 밀블로거가 7월 2일에 있었던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 드론 피습 사건에 대해서 그 내막을 밝혔습니다.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에 근무하는 러시아 해군 장교를 인용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죠. 영상을 보면은 수상 드론이 계속해서 접근해 오는데 러시아군이 기관총, 기관포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요격을 시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세 대의 USV를 잡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대의 USV가 노보로시스크 내해까지 들어올 때까지 러시아군은 탐지 자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러시아군이 요격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군의 가미카제 자폭 드론 그 모습을 촬영한 건데, 그 뒤에 물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드론이 지그재그로 회피기동까지 합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소음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최적도 작아서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아서 파도가 조금만 높으면은 그 파도가 생성하는 클러터 때문에 대수상 레이더에 거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 USV 때문에 흑해함대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아직 시작에 불과하죠. 우크라이나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수상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흑해에 더 보내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군함 한 척이 수천억씩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만들고 있는 이 장거리 자폭 드론 1000km 정도를 간다라고 하죠. 근데 이 장거리 자폭 드론의 한 척당 가격이 비싼 것은 3억 원에서 4억 원, 싼 것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가성비 면에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당분간 힘든 싸움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속 종전안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면서 종전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폴리티코에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기존에 러시아가 점령했던 영토를 러시아에게 주고 이 조건으로 즉각 휴전해서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트럼프가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이것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코멘트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포기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죠.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이 휴전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네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올해 상반기에만 계약병 19만 명을 확보했고 이 병력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역에 보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우크라이나군이 최소 10개 여단을 무장시킬 장비가 부족하다라면서 서방 측의 장비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14개 여단입니다. 이 14개 여단을 편성을 해놓고 군단들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 부대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전차, 장갑차, 탄약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역 밀블로거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에라 육군 창고인데 여기에 전차, 장갑차 수천 대가 보관되어 있는데 도대체 미국은 왜 이 창고를 열어주지 않느냐? 미국에게 계속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여단 정도를 무장을 시키려면 전차는 거의 1000대 가까이가 필요하고 장갑차도 1500에서 2000대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지원받았던 물량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이 정도가 돼야 추후에 대공세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에라 육군 창고에 있는 이 물자들, 이것은 미국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 물자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함부로 꺼낼 수가 없겠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고 참모회의를 개최하고 드론과 전자전 관련된 중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드론 무기, 그리고 이 드론을 제밍할 수 있는 제머, 이것을 대량 생산해서 전선에 배치할 그런 방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키우에 도착해서 시르스키 총참모장과 회동했다고 합니다. 원래 카운터파트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돼야 되는데 국방장관이 아니라 총참모장을 만났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의 메인 뉴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S-400이 또 당했는데 이 S-400을 파괴한 주체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간의 수공업 DIY로 만든 수제 드론이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라는 S-400이 구형 전술탄도미사일인 에이테킴스 공격에 여러 차례 파괴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S-400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 드론, 그것도 저속 비스텔스 드론 공습에 파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세를 몰아 러시아 전략폭격기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자폭 드론을 투입해 러시아 로스토프주 아조프스카야 구역에 배치된 S-400 방공포대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로 인해 포대 전체가 초토화됐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7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지역은 로스토프 나노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아조프스카야 구역으로 확인됐는데요. 이곳은 러시아군 제1536 방공미사일 연대가 주둔 중인 곳으로 식별됐습니다. S-400 완편 부대인 이 부대는 최소 9개의 발사 차량으로 구성된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남부 대도시인 로스토프와 인근 공군기지 방공 임무를 맡아 상시 방공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던 부대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대는 도네츠크 방면에서 날아온 장거리 자폭 드론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고 여러 발의 드론에 맞았는데요. 기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폭은 10km 이상 떨어진 로스토프 나노드 시내에서도 식별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상황을 확인한 러시아 밀블로거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에 대단히 잘 잡히는 우크라이나군의 저속 자폭 드론에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 파괴됐기 때문인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5일 새벽 기지가 피격될 때까지 그 어떤 공습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고 전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의 실태와 장거리 자폭 드론의 효용성을 확인한 우크라이나는 이들 전력을 활용해 곧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폭격기를 파괴해야 러시아의 공습을 줄일 수 있고 그래야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4일 저녁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잠식해가는 추세는 역전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매우 어렵고 많은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지상과 공중에서 러시아 항공기를 파괴하고 적에게 대항할 수 있는 많은 양의 탄약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가 폭격기와 전폭기를 이용해 투하하는 순항미사일과 활공유도폭탄이 현재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적 폭격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야 위협이 감소될 것이고 이 문제를 동맹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경에서 약 550km 떨어진 엥겔스투 공군기지는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러시아가 전략폭격기의 대피 거점으로 운영 중인 무르만스크 지역 올레냐 공군기지는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방공무기의 허점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폭격기 거점에 대한 타격을 선언한 지금 과연 어떤 무기가 올레냐 기지로 날아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공습을 당한 지역은 이 로스토프 지역에 있는 S-400 방공포대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곳으로 접근하려면은 아조프해를 통과를 하거나 도네츠크주 전체를 종단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거리를 날아와야 되고 또 도네츠크 국경 지역을 통과하더라도 로스토프 지역 북쪽을 통과를 해야 되죠. 말 그대로 엄청난 수량의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깔려있는 곳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만든 장거리 자폭 드론이 이것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장거리 자폭 드론이 뭐 스텔스 기능이 있거나 극초음속 비행 능력이 있거나 이런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 번 전해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만들고 있는 이 장거리 자폭 드론은 가성비에 중점을 두고 만들기 때문에 동체는 3D 프린터를 가지고 간단하게 인쇄를 해서 만들고 엔진은 오토바이 엔진이나 예초기 엔진, RC 항공기에서 엔진을 가져와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항법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은 자율비행 장치하고 이런 칩셋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끼워서 간의 수공업 형태로 대량으로 만들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입니다. 이 자폭 드론 여러 대가 도네츠크 상공을 그대로 통과해서 로스토프 상공도 통과하고 이 S-400 방공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는 기지를 그대로 타격했다는 건데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이 7월 5일 새벽에 이 러시아 S-400 기지가 피격됐을 때 직선 거리로 11km 떨어진 로스토프나노드 시내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줌을 땡기긴 했는데 원거리에서 엄청나게 큰 폭발과 화염이 식별이 되죠. 이 기지 안에 있었던 탄약과 이런 것들이 전부 유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에 굉장히 큰 충격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에이테킴스라든가 스톰 섀도우 같은 비교적 고성능의 타격 무기들에 의해서 이 S-400 방공포대가 박살이 났다면 이번에는 육안으로도 격추할 수 있는 그야말로 조잡하고 조악하기 그지없는 수제 자폭 드론의 S-400이 파괴된 거기 때문에 이 S-400이 고성능 방공 시스템이냐 하는 그 문제를 떠나서 이 S-400을 가지고 방공이라는 임무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논란이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신이 났죠. S-400이라고 하는 강력한 방공 무기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장거리 타격 자산을 들이밀지 못했는데 막상 투입을 해놓고 보니까 S-400은 그 어떤 역할도 못하고 있고 러시아 각지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을 요격하는 것은 이 S-400이나 S-350 같은 신형 방공 무기가 아니라 육안으로 조준하고 쏘는 대공 기관총, 기관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자신감이 붙을 수밖에 없고요.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쿨레바 장관이 이제는 폭격기 기지도 타격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타격해야 되는 폭격기 기지들은 어디에 있느냐? 일단 동쪽으로 쭉 가면 550km 떨어진 곳에 엥겔스투 공군기지가 있죠. 여기는 전통적인 폭격기 전략 거점인데 여러 차례 드론 공격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엥겔스투 기지가 공격을 당할 때마다 러시아는 폭격기 전력들을 그대로 드러내서 북쪽 끝단에 있는 무르만스크 지역의 올레냐 공군기지에 배치를 해왔습니다. 어차피 폭격기들이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들어가서 폭탄을 떨구는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져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올레냐 기지에 배치를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이 올레냐 기지에 폭격기가 배치되면 이곳은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선에서 1880km, 직선 거리니까 실제 비행 거리는 훨씬 더 길 겁니다. 거의 20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타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S-400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처럼 장거리 자폭 드론의 비행 거리를 2000km 이상으로만 맞춰주고 탄두를 좀 줄이거나 하면 되겠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대를 저공으로 침투시켜서 이 무르만스크 지역까지 가게 한다면 이 올레냐 기지에 대한 타격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올레냐 기지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러시아 최대의 전략 잠수함 기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작살내면 나토와 미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죠. 쿨레바 장관이 지금 동맹국이랑 논의를 한다라는 것도 이러한 전략적으로 민감한 시설을 공격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미국과 나토에게 문의를 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자신감이 많이 차오른 우크라이나군 조만간 이 무르만스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 전략 거점에 대해서 화끈한 한 방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신트레이더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